갑자기 제 이름을 부릅니다. 나오세요. 저 왜 부르셨나요? 최고가 매수인이십니다. 제가요? 제가 이거 받았다고요? 비어 있어요 해서 집을 가봤더니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살고 있는 겁니다. 아, 그 언니요? 아는 언니인데 그 언니 거기 살고 있었어요? 초보 때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뉴스에서 많이 보던 호재가 있는 곳에 경매가 딱 나왔는데 주변 시세를 보니까 지금 사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입찰을 해도. 그래서 도전을 합니다. 서초동에 이제 중앙지법에 가서 그래도 초보니까 조금 쫄리잖아요. 그래서 최저가에 딱 5만 원만 더해서 제가 입찰표를 냅니다. 설마 5만 원 더 썼는데 나보다 더 쓴 사람 많겠지. 그냥 나는 입찰 경험이라도 할게요. 한번 가서 해봐야지 해갖고 입찰을 냈습니다. 냈는데 저희 사건이 돌아오고 갑자기 제 이름을 부릅니다. 랜스케이퍼 씨 나오세요. 나갔죠. 저 왜 부르셨나요? 최고가 매수인이십니다. 제가요? 제가 이거 받았다고요? 예, 신분증 주시고요. 도장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받았다고 하니까 영수증 받아갖고 나옵니다. 근데 그때부터 멘붕인 게 경매 교육이 대부분 입찰을 어떻게 하는지 권리분석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 그 이후의 단계는 되게 흐리멍텅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봤더니 그 매물에 불법 점유자가 있었던 겁니다. 보통 우리가 공부를 보면 전세입자 정보가 나오긴 하는데 없었어요. 근데 저는 초보였고 제 목적은 입찰 경험이었기 때문에 임장도 안 했죠. 당연히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전세입자 전입등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자한테 전화를 했고, 그 집 비어 있어요 해서 집을 가봤더니,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두들기고 들어가서, 아, 저기 낙찰자인데요. 여기 원래 아무도 안 계셔야 되는데 누구시죠? 그랬더니, 저 여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채무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기 누가 살고 있는데 성함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던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아, 그 언니요? 아는 언니인데 그 언니 거기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명도라는 걸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내 시나리오에는 불법 점유자는 없었어요. 만약에 전세입자가 있었으면 협의를 통해서 제가 뭐 일종의 보상을 하고 할 텐데, 이 사람은 뭐 어디에도 관련된 개인정보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분한테 소리도 질러보고 겁도 줘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결국에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저렴한 가격에 이거를 팔던가 아니면 자기한테 전세를 주던가 하는 거였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3천이라고 봤을 때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의뢰인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협상을 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제가 잘 말씀드려 드릴게요. 일단은 짐을 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집이 비었다는 거를 사진을 찍어갖고 제공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짐을 다 빼세요. 그래고 그분의 짐을 다 복도로 뺐고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근데 저희 비번도 바꿔야 되는데 그분도 완전히 꾼은 아니었던 거죠. 원래 짐을 다 빼주면 안 되는데 짐도 다 빼주시고 그리고 집 번호도 다 바꿨고 번호 바꾸고 문을 닫은 상태에서 제가 다시 사진을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는 끝난 겁니다. 어쨌든 본인이 다 짐을 끌어냈고 제가 동영상 다 찍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집을 돌아갔고 전화가 다시 옵니다, 저한테. 언제쯤 1,000만 원에 계약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는 드린다고 했는데 1,000만 원은 아니죠. 아니 시세가 지금 3천만 원인데 1,000만 원 말이 됩니까? 일단 명도가 끝난 상태에서 제가 잔금을 낸 소유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결국에는 이분한테 이사비는 정도는 드리고 명도를 끝내고 제가 신축 빌라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 과정들이 말로 들었을 때는 그렇네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초보지만 너무 자신 있어 받았는데 이러한 리스크들을 겪었다고 했을 때는 다들 난감하실 거예요. 제가 뭐 한국경제나 아니면 그 관공서 같은 곳에서 교육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플랫폼까지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거를 학원에서 돈 내고 배워갖고 멘토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끌고 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들 다음 상승장을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상승의 폭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우리가 지난 상승장에서 100 정도의 이득을 봤다면 다음에 올 상승장들은 80, 60, 40 이렇게 이득 보는 그 뎁스가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모든 사람들이 알아가기 때문에 루트를 알아가고 방법을 알아가고 이런 변화나 흐름, 빠름을 알아갈 거기 때문에 점점 뎁스는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의 경험을 한번 말씀드렸고 한번 경매에 대해 알아볼까요? 타인의 집을 강탈하는 거 아니냐?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0억의 빚이 있는 사람이 경매를 당했는데 이게 낙찰이 9억이 됐을 때와 1억이 됐을 때 경매가 끝나고 나서 배당이 다 됐는데 1억의 낙찰이 됐다면 그 채무자는 아직도 9억의 빚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9억의 낙찰을 받았다면 그 채무자는 경매가 끝난 이후에 1억의 빚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채무자를 쫓아내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빚을 줄여주게 되는 효과가 역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명도 가서 우리가 직접 막 사람을 뭐 끌어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법원이 다 해줘요. 우리는 그냥 서류 제출만 하고 증인 2명 됐고 현장에 나가고 앞에 가지도 않아요. 저희가 참여만 해서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누가 입찰자인지 누가 뭐 그런 낙찰자인지 그런 거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시고, 그리고 뭐 여기 수백만 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초보 투자자라면 권장하는 금액은 한 3천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보다 더 돈이 없어요. 저는 경매에 대한 지식은 있고 경험이 있는데 더 싸게 할 수 없나요? 라고 하신다면 레벨이 좀 올라가긴 하지만 지분 투자나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 수백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복잡한 권리 분석 케이스는 안 들어가시면 됩니다. 쉬운 권리 분석만 제가 가지고 오시면 필터링 해드릴게요. 그러면 권리 분석 복잡할 게 없죠. 일반 매매는 내가 매물을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경매는 내가 마음에 드는 매물이 아니라 나와 있는 것 중에 나한테 맞는 매물을 찾는 거고, 또 일반 매매는 시장이 정해준 가격에 내가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경매는 내가 원하는 가격을 내가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나는 A라는 건물을 1억이라고 봤는데 감정가는 지금 뭐 최저가는 2억이라면 안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게 유찰이 되고 1억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1억이 됐네. 그럼 들어가야지. 이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일반 매매는 부사님이 어떤 계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부사님의 리스크는 알아서 필터링을 해주시는데, 경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가 다른 거겠죠. 근데 이게 가격도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경매가 위험하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는 적은 걸로 피하시면 되고 문제는 풀면 됩니다. 낙찰을 받고 나서 그 이후부터가 정말 본 무대입니다. 본 하이라이트고, 그때부터는 지금 점유자하고 협상부터 해갖고 또 이제 법원하고 그 법원에 있는 그 담당자하고도 설득을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일정을 당기고 협상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풀어가는 거, 누가 잘 푸느냐가 빠르게 매입해서 빠르게 매도하는 그런 스케줄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스킬이 될 거고요.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했죠. 학원에서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지는 않을 건데 저는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것도 루틴이 있더라고요. 저의 루틴은 이렇습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이나 그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한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어떻게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기별로 보는 것 같아요. 물론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하는데 이건 트렌드다라고 하는 거는 분기별로 결정을 하는 거고, 그게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건데 나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합니다. 평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주택수가 얼마고 세금이 얼마고 대출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해갖고,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은 아파트인지 뭔지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결정이 그래야지만 일반 사람들이 시작하는 물건 검색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하게 되면 나중에 스텝이 꼬여갖고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적의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트렌드 분석을 하고 나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건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했던 이 지난 11년의 경매 과정을 여러분 3달, 4달, 반년이면 충분히 끌어올리실 수 있고, 실제 입찰까지 도전하시는 거는 본인의 의지랑 투자금만 있다면 입찰하는 거는 제가 그거는 완벽하게 도와드릴게요. 혼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지와 자금 준비되셨나요? 제가 끌고 가겠습니다. 근데 재미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신세계예요. 여러분들이 일반 시장에서 보지 못했던 신세계이기 때문에 진짜? 이게 된다고? 이런 게 나온다고? 왜냐하면 나중에 뭐 전세 마칠 걱정이 있나요? 매매할 걱정이 있나요? 내가 들어가 살면 그죠? 일단 강의를 통해서 루틴,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자고,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이런 경매에 대한 계속 반복되는 이 루틴들, 이것들을 최대한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반복 학습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입찰 가능한 물건을 저희 수업 마지막에 실제로 임장 한 번이랑 법원에 입찰하러 가시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전에 미리 제가 물건들을 리스트를 드릴 거고 그 물건들을 분석하시는 게 숙제예요. 계속 숙제가 나올 건데 분석하고 검증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내가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 본인들한테 주어질 거예요. 본인들이 선택한, 제가 제시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물건을 갖고 입찰이 가능하게까지는 만들어집니다. 경매단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필기, 절대, 노빈손. 그냥 나 배운 거 없을 겁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게 루틴이구나, 물건 검색 이렇게 하는구나, 가치 평가 이렇게 하는구나, 나한테 맞는 물건이 뭐구나,
어떻게 시세 분석하는 거나 수익률, 아, 이게 정확하게 된 수익률이구나. 이런 것들 반드시 손에 제가 쥐어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경매 과정을 보면 일단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루틴 만들기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이론 수업이 되겠죠. 그리고 계속 과제가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과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장 물건이 선정이 될 거고요. 본인들한테 맞는. 그리고 이제 임장 실습을 하고 법원 입사를 하는 게 이제 전체적인 하나의 수업 내용이 저 사이클이고요. 이제 파트 1하고 파트 2로 나뉘는데, 이제, 파트 1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낙찰받기 전 과정이고, 파트 2는 입찰에서부터 그 이후 과정을 특별하게 될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고, 멘토, 멘티 역할을 상호 간에 할 수 있다면, 초보 때 제가 경험했던, 어떻게 보면 정말 몸으로 부딪혀갖고 한 거잖아요. 제가 초보자 입장에서 많이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어떤 패턴적인 것들, 그런 것들도 아마 제가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